안방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어느 고을에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 해는 흉년이 두 해째 겹쳤고 사람들의 마음은 곡식만큼이나 말라 있었지요. 굶주린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들판에는 풀 한 폭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각박한 시절 한 선비 집안의 딸이 있었으니 이름은 서량이었습니다. 서량의 집안은 대대로 글을 읽던 양반이었지만 흉년 앞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없었지요. 빚만 쌓여가고 끼니조차 잊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서량의 아버지는 결국 고을의 부잣집 김씨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소녀가 비록 몰락한 집안의 딸이오나 글을 읽을 줄 알고 바느질도 능합니다. 부디 며느리로 들여주시고 집안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를. 김씨 집안의 정씨 부인은 서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른 몸에 남루한 옷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조수, 대신 값어치는 똑똑히 해야 할 것이오. 그렇게 서량은 혼례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서량의 남편은 김씨 집안의 외아들이었으나 어머니 정씨의 그늘 아래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서량은 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 며느리 서량이옵니다. 부디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정씨 부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량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잘 들어라. 이 집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다. 내 집안 빚을 내가 갚아주었으니 그 값어치를 몸으로 갚아야 할 것이야. 서량의 심장이 살짝 굳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서량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것임을 말이지요. 그날부터 서량의 하루는 새벽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지어야 했지요. 식구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정리하고 뒤주 속 곡식의 양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나면 빨래가 기다렸고 빨래를 마치면 바느질이 기다렸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마치면 밤이 깊었지요. 그렇게 바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서량이었지만 정씨 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년. 내 집안 빚이 얼만데 이것밖에 못하느냐? 서량이 조금이라도 느리면 정씨 부인의 회초리가 날아왔습니다. 등짝을 맞아도 손등을 맞아도 서량은 소리내어 울지 못했지요. 울면 약한 년이라고 더 맞았기 때문입니다. 서량은 처음에는 남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제게 너무 심하십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하지만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참아. 어머니께서 원래 그러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서량이 손에 물집이 잡혀 고름이 나도 등에 회초리 자국이 선명해도 남편은 그저 참아라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어느 날 서량이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아내로 보시는 겁니까?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 서량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서량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아침마다 속이 뒤집혔지요. 서량은 처음에는 병인 줄 알았으나 마을 할멈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애기씨, 그건 아이를 뵌 게 아니겠어요? 서량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어쩌면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몸은 날로 무거워지고 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서량은 의원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할까요? 의원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처럼 무리하시면 아이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일을 줄이고 몸조리를 하셔야 합니다. 서량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씨 부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의원께서 일을 줄여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정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 먼저 해라. 애는 나중 문제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년이 무슨 자식을 낳겠다고.
그날도 서량은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배를 이끌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고 장독대로 향했지요. 간장독의 뚜껑을 열어 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장독대 주변은 미끄러웠습니다. 서량은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으나 그만 발이 헛디뎌지고 말았지요. 서량의 몸이 돌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지만 이미 뱃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서량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의원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채 사라졌지요. 서량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팔자 사나운녀는 원래 그렇다. 제 자식도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그 순간 서량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서량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날부터 사흘 동안 서량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지요. 남편이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도 서량은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인, 한마디라도. 서량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우물처럼 고요했지요. 나흘째 되던 날 서량은 벌떡 일어나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정씨 부인은 그런 서량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일이나 해. 쓸모없는 생각은 버리고. 하지만 서량의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사실만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집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김씨 집안의 뒤주의 곡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날마다 뒤주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씨 부인이 서량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곡식을 빼돌렸지? 서량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짓을. 입 닥쳐라. 내가 아니면 누가 그랬겠느냐. 뒤주를 관리하는 것도 내 일이고 곡식 나가는 것을 아는 것도 너뿐이다. 서량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니옵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값이 오르다 보니 같은 돈으로는 전처럼 쌀이 들어오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백하다면 증거를 대봐라. 증거가 없으면 내가 한 것이다. 서량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없는 일을 어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씨 부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도둑년을 며느리로 둘 수는 없어. 서량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서량은 더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보퉁이 하나를 꾸려들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맨발에 가까운 미투리 신발로 눈길을 걸으니 발바닥이 시렸지요. 서량은 친정으로 향했으나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빚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어디론가 떠났고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이웃에게서 들었지요. 서량은 그제야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량은 장터 근처 국밥집 주인 할멈에게 일자리를 청했습니다. 묵을 꽃과 끼니만 주시면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할멈은 서량의 손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베인 걸 보니 일은 할 줄 아는 아이로구나. 좋다. 뒤란 움막에서 지내도록 해. 그렇게 서량은 국밥집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상을 나르고 마루를 닦았지요. 하지만 김씨 집안과는 달랐습니다. 할멈은 서량을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밥을 제때 먹으라 했고 아프면 쉬라고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서량은 움막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제야 쏟아졌습니다. 서량은 처음으로 마음껏 울 수 있었지요. 아무도 약한 년이라고 욕하지 않았으니까요. 봄이 오고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누더기 옷을 걸친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났죠. 밥 한 그릇? 사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건 유상이 아닌가? 상단 말아먹고 술만 처먹는다는 거지 꼴이 되었구만. 저런 거 건드리면 탈나. 하지만 서량은 다가가 사내를 일으켰습니다. 할멈이 말렸지요. 서량아, 저런 자는 내버려 두거라. 쓸데없이 정 주면 안 된다. 서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서량은 사내를 뒤란으로 옮기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음을 쏘어 한 숟갈씩 떠먹였지요. 사흘 뒤 사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서량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저를 살려주신 겁니까? 서량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으니 일으켰을 뿐입니다. 유상이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서량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지요. 유상은 몸을 추스른 뒤에도 국밥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량에게 물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서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몸조리 잘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유상은 며칠을 더 머물며 서량을 관찰했습니다. 그릇을 씻을 때 정확히 세는 것, 쌀을 대질할 때 한 톨도 흘리지 않는 것, 장부에 숫자를 적을 때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것을 보았지요. 어느 날 유상이 서량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단을 다시 세우려 하는데 장부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서량은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국밥집 일꾼일 뿐입니다. 상단 장부를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옵니다. 유상은 서량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돼지를 정확히 하는 이는 숫자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이는 의리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량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유상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서량은 결국 유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상단 장부를 펼쳤을 때 서량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숫자는 뒤죽박죽이었고 빛과 외상이 엉켜 있었지요. 이래서 상단이 무너졌구나. 서량은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빌려갔는지, 어느 물건이 얼마에 팔렸는지, 단가가 얼마인지 하나하나 다시 적었지요. 유상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찌 이리 빠르고 정확하십니까? 서량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뒤주를 관리할 때 익힌 것입니다. 곡식 한 톨이라도 틀리면 매를 맞았기에 정확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장부가 정리되자 상단은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외상을 받아내고 물건값을 제대로 매기니 이익이 생겼습니다. 서량은 어느 물건을 어느 때에 사고 팔아야 하는지도 알았지요. 유상은 감탄했습니다. 타고난 장사꾼이십니다. 서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배운 것일 뿐입니다.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유상의 상단은 이제 고을에서 손꼽히는 규모가 되었지요. 곡식, 무명, 옹기, 농기구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장터에 상단의 깃발이 펄럭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량은 더 이상 국밥집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상단의 장부를 관리하고 물건값을 정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핵심 인물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서량을 부를 때 조심스럽게 예를 갖췄습니다. 서량 마님, 이번 무명값은 어찌 되겠습니까? 마님, 쌀값이 오른다 하는데 미리 사두는 게 좋겠습니까? 서량은 이제 비단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걸었던 그 여인과는 달랐지요. 유상은 서량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단은 마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제 절반은 마님의 것입니다. 서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한 것뿐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은 나리이십니다. 하지만 서량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짐짝 취급받지 않는다. 서량의 삶이 피어오르는 동안 김씨 집안은 거꾸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서량을 내쫓은 후 새 며느리를 들였으나 그 며느리는 일은 하지 않고 곡식만 축냈지요. 게다가 흉년이 계속되자 김씨 집안의 전답에서 나오는 소출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쌀 몇 가마니를 빌렸으나 갚지 못해 이자가 붙고 또 붙었지요. 결국 정씨 부인은 전답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씨 부인은 장터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전답 문서를 들고 있었지요. 전답을 팔려 하오. 좋은 땅이니 값을 후하게 주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같은 흉년에 누가 전답을 사겠소? 곡식도 제대로 나지 않는데. 정씨 부인은 애걸했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손꼽히던 김씨 집안이었지만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날도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장터 한 구석에 주저앉아 있을 때 상단에 커다란 마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차가 멈추고 비단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내렸지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서량마님, 안녕하십니까? 정씨 부인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설향? 서량은 천천히 정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그 여인은 이제 남루한 옷에 주름진 얼굴로 바닥에 앉아 있었지요. 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서량이냐? 서량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에는 놀람과 당황,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전답 문서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지요. 서량은 조용히 정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눈송이가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지요. 한때 고을에서 가장 높은 어르신 중 하나였던 정씨 부인이 며느리였던 여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서량아. 아니, 서량마님.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전답을 좀 사다오. 값은 마님이 정하는 대로 하겠소.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서량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정씨 부인의 어깨 위에 눈송이가 쌓였지요. 정씨 부인은 계속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그때 너를 너무 심하게 대했소. 용서해 다오. 제발 이 전답만 사주면 빚을 갚고 다시 살아갈 수 있소. 사람들은 서량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는 예전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도와줘야지 하고 속삭였고 어떤 이는 저렇게 구는 사람을 왜 도와야 하나 하고 고개를 저었지요. 서량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년간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맨발로 이 집을 나가던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서량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장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정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땐 집 사정이 어려워서. 서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산 물건으로 일하는 짐짝으로 보셨지요. 정씨 부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 고름이 나도 등에 회초리 자국이 선명해도 어머님은 밥값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원이 일을 줄여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 했을 때도 어머님은 일 먼저 하고 애는 나중이라 하셨지요. 서량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지요. 저는 그 집 장독대에서 굴러떨어져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팔자 사나운 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저를 사람이 아니라 짐짝으로 보셨지요. 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량은 정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곡식이 줄자 저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그날 맨발로 눈길을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누구에게도 짐짝 취급받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장터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서량은 고개를 숙여 정씨 부인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서량아, 제발 옛날 일은 다 잊어다오. 이 전답만 사주면. 서량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전답으로도 인연으로도 품지 않겠습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서량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가던 날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똑같이 물으셨어야 했습니다. 맨발로 눈길을 걸어야 하는 며느리더러 어쩌란 말이냐고 말입니다. 서량은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갑니다. 어머님도 어머님의 길을 가십시오. 서량이 마차로 향하자 유상이 손을 내밀어 부축했습니다. 서량은 마차에 올라 자리에 앉았지요. 정씨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저리 구는 사람을 왜 도와야 하나? 서량마님이 대단하시구나. 저런 결단을 내리다니. 마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량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차가 장터를 벗어나자 서량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하얀 눈송이가 서량의 눈가에 떨어졌습니다. 유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서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서량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물집과 상처로 가득했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비단 저고리 소매 속에서 고요히 놓여 있었지요. 저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스스로 사람임을 압니다. 서량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씁쓸함도 한도 아닌 딱 자기 인생을 되찾은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마차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길은 하얗게 덮였습니다. 서량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눈 속에서 나가던 여인은 이제 여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전 맨발로 눈길을 걸었던 그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정해진다고 말입니다. 서량은 누구에게도 짐짝으로 살지 않기로 했고 그 선택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였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